주인공이 머리에 쓰고 있는 하얀색의 덧관. 박선희 교수는 이것이 수서 고구려전에 등장하는 고구려 왕만이 썼다는 백나관이란 것이다. 주인공이 쓴 관이 백나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이마와 그 체계, 그 부분, 연결 부분이 금으로 태가 둘러져 있고 그 위에 흰색의 그 곱고 섬세하게 짜여진 실크 섬유인 라로 만든 덧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의 끈이 귀의 뒷부분으로부터 내려와서 턱 밑에서 가볍게 묶어져서 가슴 부분까지 내려와서 화려한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황제의 경우도 이 턱에서 묶어 늘어뜨려지는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관의 경우는 늘어뜨리는 길이를 5촌, 그러니까 약 11.5cm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주인공이 쓴 관을 중국의 무관으로 볼 수 없게 하고 백나관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결이 아주 고운 비단 종류 중의 하나인 라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독특한 형태의 백나관. 머리엔 바로 이 백나관을 쓰고 휘장이 쳐져 있는 화려한 방에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있는 인물. 그는 바로 고구려의 왕이란 것이다. 바로 이 사람. 머리에는 백나관을 쓰고 또 이 평상 위에 아주 품위 있게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정말 고구려의 왕일까요? 아니면 중국인 망명객 동수일까요? 이 두 주장은 지금껏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5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4세기 초 한반도 북부의 모습입니다. 위로는 고구려가 있고 아래로는 백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주황색을 칠한 부분에 낭랑과 대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 때문에 이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미천왕 때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이 서기 313년과 314년, 기록상으로는 이 시기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한 시기가 언제인가는 이 학자들 간의 이견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낭랑과 대방이 이 지역을 완전히 떠난 시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을 밝히는 일은 바로 이 시기, 이 지역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악 3호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황해도 안악군 유순리. 이곳은 바로 미천왕이 점령하기 전 낭랑 대방 세력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민족 출신으로 고구려로 망명한 동수가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가질 수 있었을까? 336년에 고구려로 망명해온 그 동수는 고구려 측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중국의 유력 인물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이 동수를 바로 낭랑 대방군이 있었던 그 지역에 동수를 보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는 313년, 314년 낭랑 대방군이 멸망된 이후에 계속 중국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천왕의 점령 이후에도 이곳엔 중국인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동수라는 중국인을 내세워 이 지역을 간접 통치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증거는 이곳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중국의 전통적인 무덤 양식인 전축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전축분의 축조에 사용된 연호가 새겨진 벽돌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늦은 5세기 초엽까지 전축분이 이 지역에 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미천왕이 이 지역을 점령한 4세기 초반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고구려는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 고구려 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이 확실히 밝혀진 덕흥리 고분. 안악 3호분보다 50년 정도 늦게 조성된 이 무덤의 묵서명이 그 단서를 제공한다. 주인공의 머리 위에 반듯하게 써져 있는 묵서명을 보면 중국 연호 대신 영락 18년이라는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나타나고 안악 3호분이 중국 관직 일색인 반면 이곳에선 소대형이라는 고구려 고유의 관직명도 나타난다. 50년 동안에 일어난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악 3호분은 357년에 해당이 되고 덕흥리 고분은 408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약 5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벽화 고분인데요. 그 안악 3호분의 경우를 보면은 그 동진의 기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관직들은 모두가 그 중국의 관직 일색입니다. 반면에 덕흥리 고분을 보면은 바로 고구려 광개토왕이 제정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관직을 보면은 물론 중국의 관직도 있겠습니다만은 고구려의 국소대형이라고 하는 고구려 관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50년 동안에 고구려가 이 낙랑대방군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는 그 지배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동수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간접 지배를 한 그러한 방식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직접 지배로 전환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 표현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왕릉설에서 보면 이 지역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천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곧바로 직접 통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전축분에 대한 해석도 달리한다. 우선 전축분은 한족 고유의 무덤 양식인 반면 안악 3호분은 무덤의 양식이 다른 벽화고분으로 선비족 출신인 동수가 기존의 한족을 다스리는 인물로 나서진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니까 평안도 황해도에 있는 그 무덤들은 주로 그 전축분이라고 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인데 지금 이 동수묘라고 하는 얘기는 안악 3호분은 그러니까 벽화고분이라고 해요. 무덤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덤 양식이 다르다는 건 다른 유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동수는 전년에서 왔으니까 선비족이고 낙랑대방 지역에 있는 그 전축분을 쓴 사람들 한족이라고 해요. 한족하고 선비족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 계통이 와서 그 한족을 대표하는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안 맞죠. 직접 통치를 추측해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고구려가 일찍부터 남진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낙랑대방을 공격하기에 앞서 미천왕은 311년 서안평을 공격한다. 서안평은 중국 본토와 낙랑대방의 연결 통로로 낙랑의 세력들을 먼저 중국과 단절시키기 위해